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뭐하다 이제 와. 35년 교직 생활의 끝, 퇴임식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들어선 제게 남편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제 노후는 따뜻한 햇살 같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여행하며 차 한잔 나누는 소소한 행복, 그게 제 노후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퇴임식 꽃다발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가 상상했던 그 모든 풍경은 단 한마디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라며 저를 말렸고 자식들은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왜 63세 나이에 이혼 서류를 들고 50만 원 월세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 한순간도 나로 살지 못했던 한 여자의 진짜 독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27에 처음 교단에 섰으니 꼬박 35해를 교사로 살았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발 뒤꿈치가 까졌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설레고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중학교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틈에서 울고 웃고 혼내고 다독이며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했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이 기다렸고 집일이 끝나면 또 학교가 기다렸습니다. 눈 감으면 아침이고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싶었으니까요. 정년퇴직? 그 두 글자가 저에게는 긴 터널 끝의 빛이었습니다. 퇴임식 날은 3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강당에 동료 선생님들이 모였고 졸업한 제자들 몇몇도 찾아와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박정숙 선생님은 이 학교의 기둥이셨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꽃다발을 안겨줬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바라본 강당이 왜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삶은 끝이구나. 이제 온전히 나로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 이재호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4,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다 3년 전에 먼저 퇴직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 뭐야?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저를 보면서 그것이 첫마디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끝난 날이라는 것,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남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그래, 오늘은 뭐 해 먹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35년 교직의 마지막 날 저녁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 앞에 수저를 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학교는 더 이상 없는데 집안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눈은 6시도 안 되어 떠졌습니다.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되는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아침 뭐야? 였습니다. 어제 남은 된장찌개를 데우려다 계란 후라이를 하고 김치를 꺼내 김치찌개를 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식습관 한 번 먹은 음식은 2번 먹기 싫어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줘. 반찬도 좀 다양하게 해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꾹 누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침이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아침의 첫 번째라는 것을. 남편에게 저의 퇴직은 아내가 드디어 온전히 집에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교단 위에서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꿈이 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퇴임식 날 받은 꽃다발은 이튿날 화병에 꽂혔고 사흘이 지나자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느꼈던 설렘도 그 꽃과 함께 서서히 시들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달은 그래도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아침을 천천히 먹을 수 있겠구나. 주말엔 어디라도 마음 편히 여행 갈 수 있겠구나. 오랫동안 못했던 것들 이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겠구나. 35해를 따로 살다시피 했으니 이제 진짜 부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확인입니다. 골프 모임 단톡방,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 옛 직장 동료 단톡방. 거기서 약속이 잡히면 그날 남편의 스케줄은 완성됩니다. 나 오늘 라운딩 있어. 아침 일찍 나가야 해. 밥 좀 차려줘.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들렸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챙기고 골프백 옆에 물이랑 간식을 챙겨 넣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냐고요? 딱히 쉰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돌아와서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와 순서만 조금 달라졌을 뿐 몸이 바쁜 건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고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그래도 잠깐 앉아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집안일에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오면 얼굴이 불그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버디 2개 잡았어. 오늘 내가 완전 잘 쳤다니까. 저는 밥을 데우며 잘했네요. 한마디 합니다. 남편은 그게 대화의 전부인 줄 압니다. 골프 이야기, 동창 이야기, 옛날 직장 이야기.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낸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무릎이 얼마나 시큰거렸는지, 집에서 얼마나 무료했는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합니다.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요. 주말이 되면 더 했습니다. 끝없는 모임, 약속,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귀찮은 듯 당신도 이제 집에서 쉬잖아.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지. 남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쉬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쉰다는 것과 제가 생각한 쉰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남편에게 쉰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저에게 쉰다는 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좀 같이 나갈 수 없어요?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게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있어. 다음에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먼저 퇴직했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하지 않을까? 무료해하지 않을까? 그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골프 실력도 늘었고 모임도 많아졌고 친구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저는요, 퇴직 이후 더 좁아졌습니다. 나가는 일이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고 하루가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내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쉬지? 내 은퇴 후 삶은 어디 갔지? 다들 이렇게 사나? 학교를 그만뒀는데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자기 인생을 찾았고 저는 퇴직 후 남편의 일상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5년을 버티며 기다려온 노후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었고 설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묵직하고 서늘한 피로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큰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부탁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 딸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엄마 퇴직했으니깐 이제 시간 좀 생겼잖아.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수연이는 결혼한 지 4년째, 아이가 이제 3살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쉬고 싶은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봐줄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들 준혁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직감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준혁이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와이프가 직장 복귀를 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엄마가 봐주시면 저희가 든든할 것 같은데. 준혁이네 아이는 이제 2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3살, 2살짜리 손주 둘의 낮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큰딸이 하준이를 데려다 놓고 출근했습니다. 30분 뒤 아들 며느리가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제 옷자락을 놓질 않았습니다. 하준이를 달래면 서연이가 울고 한 아이 밥을 먹이다 다른 아이가 넘어지고 점심 한 끼를 먹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낮잠을 재우는데 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든 시간 저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싱크대에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번 반복한 탓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자식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를 뒤로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돌보고 지친 몸으로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주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준이 오늘 뭐 했어? 서연이는 밥 잘 먹었어? 손주 재롱 이야기는 반겼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리 아래가 늘 뻐근하고 묵직했습니다. 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눕는 순간 골아떨어질 것 같은데 새벽 2시,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 먹을 걸 만들어야 하고 남편 검진 예약도 잡아야 하고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큰딸 수연이가 아이를 데리러 와서 별 뜻 없이 한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 쉬니까 괜찮지?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바빠서 많이 못 챙겨줬잖아. 지금 손주 보는 게 그때 못 해준 거 하는 거라 생각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돌아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못 해준 거라고요? 저는 그때 왜 못 챙겨줬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몸이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제가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요. 손주들이 오면 잠깐 안아보고 재롱 부리면 웃어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인 적도 없고 낮잠을 재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언제나처럼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직 전엔 몸이 2개였으면 했습니다. 퇴직 후엔 왜 내 몸이 하나밖에 없냐며 또 다른 방식으로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노후였을까요? 제2의 직장은 월급도 없었고 퇴근 시간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퇴직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고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손주 둘을 매일 돌보는 일, 남편 새끼 챙기는 일, 집안일 전부를 혼자 감당하는 일,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재어봤더니 38.2도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말이라 아이들도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나 오늘 라운딩 있어. 아침 좀 줘. 저는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열이 38도가 넘어요. 오늘 아침은 좀 어렵겠어요. 남편은 잠깐 저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약 사 먹어. 아니면 비상약 있잖아. 챙겨 먹어. 미련하게 누워만 있지 말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간신히 몸을 일으켜 해열제를 찾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35해 동안 남편이 아프면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혼자 해열제를 꺼내 먹고 혼자 다시 누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아픈 건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서러운 속마음을 슬쩍 꺼내놓았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너무 힘들다. 퇴직하면 좀 쉴 줄 알았는데 매일 손주 둘 보느라 무릎이 나만하질 않아. 남편은 자기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고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병날 것 같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앉은 친구 미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너희 남편은 너 교직 생활 뒷바라지 해주고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다 줬고 어디 투자한다고 돈 날린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취미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뭐가 고민이야. 연금도 빵빵하잖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서 빈둥거려. 쥐꼬리만한 연금에 삼시 세끼밥 챙겨주는데 얄미워 죽겠다니까. 너는 남편이 밖으로 돌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거니? 옆에 있던 경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자식들은 번듯한 회사도 다니고 우리 애들은 아직도 취업 못해서 빌빌대는데 애들 잘 키워놨으면 됐지. 손주 좀 봐주는 게 뭐가 힘드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 떨지 마.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너는 팔자가 좋아서 고민도 사치다, 사치. 저는 그 웃음소리 틈에서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얼음장을 댄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저도 입을 닫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조차 제 진심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번듯한 조건만 보고 저를 배부른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아들 준혁이네 가족과 큰딸 수연이네 가족이 모두 모이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무침.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모이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밥상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국을 더 떠다 날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대로 앉아있던 시간보다 부엌을 들락거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시냐고. 남편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엄마 집에서 놀면서 왜 이렇게 투정인지 모르겠어. 집안일 하나 하는 게 뭐 힘들다고. 하여튼 여자들은 모르겠다니까. 거실에서 어색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서 논다고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열이 38도가 넘어도 집안일을 하고 온 가족 모임 음식을 혼자 준비한 것이 노는 거라고요.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 이 집 대출을 함께 갚았고 아이들 학원비를 함께 냈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쳤고 제삿날마다 혼자 음식을 장만했고 남편 부모님 기일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전부 집에서 논 것이었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 저는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남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왜 이렇게 투정인지 저는 천장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세 가지 질문이 새벽 내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 어딘가에서 생전 처음 떠올려 본 단어 하나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입 밖으로 낸 적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단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제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봄에 퇴직했는데 어느새 두 번째 겨울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 투정이라고 했을 때도 부엌에서 혼자 삭혔습니다. 한 번쯤은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잠은 갈수록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응하고 있구나. 이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제 몸과 마음이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골프 나간 오전, 손주들이 낮잠을 자는 틈,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분할, 위자료, 검색창에 그 단어들을 하나씩 칠 때마다 손이 약간씩 떨렸습니다. 63살의 이혼이라니 제가 저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들을 검색하면 할수록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나는 혼자 설 수 있을까? 내 앞에 남은 노후가 정말 어둡지만은 않을 수 있을까? 용기를 낸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리 찾아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서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혼인기간, 상담 사유. 상담 사유 칸 앞에서 한동안 펜을 들고 멈췄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35년 혼인, 남편의 정서적 무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35년이시군요. 두 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둘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남편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요? 35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국민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교직에 계셨으니 공무원 연금도 있으실 텐데 두 분 각자의 연금을 각자 받으시면서 남편분 국민연금의 일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 또한 선생님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의 연금을 나누게 되는 셈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시혜나 보상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가정을 함께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으신 것, 그 모든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겁니다. 이건 선생님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그 단어와 멀리 살았습니다. 참는 쪽을 선택했고 요구하기보다 그냥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큰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오래 생각한 거야.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혼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 말을 수십 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무심하시긴 해도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이 집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지쳐 돌아와도 내색하지 않았고 속이 골마도 웃으며 밥상을 차렸고 서럽고 억울해도 집안 망신이 될까봐 밖에서 한번 제대로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체면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말리는 이유가 엄마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불편해지기 싫어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만 했는데, 근데 엄마 얼굴 보니까 진짜 많이 지쳐 있다는 거 이제야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내가 막을 수 없어. 엄마 인생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제 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도 며칠 뒤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누나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너무 저희 생각만 하고 엄마 입장에선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결정 지지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거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3살 생애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의 지지를 받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TV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 소리를 줄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해요. 남편이 이번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은 알아? 집안 망신이지, 그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이미 말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애들한테 먼저 말했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돈도 벌어다 줬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핀 것도 아니고 돈도 벌어다 줬다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퇴직하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더 힘들어졌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쉬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한 거야. 갱년기가 아직 덜 끝난 거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다시 TV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밥을 차리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변호사와 2번을 더 만났고 필요한 서류들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포기한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진짜였어? 진짜로 이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밥은 누가 해주고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35년 동안 저라는 사람이 이 남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 한마디가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고 남편은 한참을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코트를 집어들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35년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박스를 나르는 동안에도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어색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순간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수연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간 첫날 저녁 남편은 밥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취사 버튼이 어딘지 몰랐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밥솥을 직접 눌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고 했습니다. 65의 남자가 혼자 편의점 봉지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측은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연이가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에 먼지가 내려앉았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고 아버지 셔츠가 구겨진 채로 소파에 놓여 있더라.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남편 셔츠를 다리며 이 사람 평생 잘 챙겨줘야지 했던 그 마음이 35년 동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한 번만 와줄 수 없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거기 가지 않아요. 근처 병원 가보시고 식사는 동네 식당을 이용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끊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늦게 온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열이 날 때, 무릎이 욱신거릴 때,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왔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돌아선 마음은 전화 한 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있어. 방 하나 드릴게. 엄마 나이에 혼자 원룸에서 어떻게 살아? 준혁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무엇이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삿날 혼자 오피스텔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고 창문이 작았습니다. 싱크대 하나, 욕실 하나,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오랜만에 펴는 것 같은 느낌,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 공간에는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데, 손주가 오는데, 빨래를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처음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어색함이 사라지는데 일주일쯤 걸렸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못 사던 식재료들, 자극적이라고 눈치가 보여 못 끓이던 매콤한 순두부찌개 재료, 혼자 먹기 뭐해서 참았던 작은 케이크 하나. 저는 그날 아침 순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들고 작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 입맛에 맞춰 살다가 처음으로 내 입맛대로 차린 밥상 앞에서 그냥 울컥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작은 것이 뭐라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늘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손이 어색해서 선이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선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35년 동안 저는 틀리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 며느리라는 자리. 그런데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수채화 수업에 나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온전히 혼자만의 여행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경주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제 일정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밥 차리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언제 돌아오냐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혼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작은 것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수연이에게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경주 여행 다녀오는 길이야. 잘 있었어? 수연이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혼자 다녀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엄마 얼굴 환해 보여. 수연이는 엄마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자 몇 글자에서 사진 속에서 달라진 엄마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림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사람의 온기 같은 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함, 사람의 온기.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지금 이 붓끝으로 흘러나와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선생님도 아닌 그냥 박정숙, 63살 박정숙이 이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아플 때는 서럽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기도 합니다. 명절에 자녀들 집에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길은 아직도 조금 쓸쓸합니다. 이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낭만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자식들 창피하게. 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참고 살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말인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 내가 제자리에 있어야 편한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척 건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단 하루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뛰쳐나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 권리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뛰쳐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준비된 독립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대화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온 것인가?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처럼 무조건 뛰쳐나오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워가면서까지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화요일엔 수채화 수업에 갑니다. 목요일엔 친구들과 걷기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자녀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손주들도 봅니다. 예전처럼 매일 돌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명절에 마주칩니다. 자녀들 집에서 같은 밥상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혼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이라는 것을,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집안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싶은 막막함.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혼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두 가지 용기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농도는 2배가 됐습니다. 작은 월세 오피스텔에서 저 박정숙은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은퇴 후 길을 잃은 모든 분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한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당신의 이름은 닳고 닳아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굽은 등과 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때로는 서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잊지 마세요. 그 흔적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셨는지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오직 행복으로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를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주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